안녕하세요. 저는 달러 패권 머스크 트럼프가 설계하는 비트코인의 미래라는 책을 쓴 김창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부통령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총리처럼 어떤 역할을 주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미지 메이킹이나 어떤 전략적인 선택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트럼프도 그 트럼피즘에 열광하는 지지자들을 환호를 지속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했다고 보이고요. 그 전략적 선택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인물이 제이디 벤스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이디 벤스가 누구냐라는 걸 알려면 그가 2016년도에 발간한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이디 벤스는 그 책의 제목에 나타나 있듯이 대표적인 힐빌리입니다. 그 힐빌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직역하면 두메산골 무지랭이, 두메산골 촌뜨기라는 의미고요. 그가 책에서 표현했듯이 이 두메산골 촌뜨기는 또 어떤 말로 이제 비하적인 발언으로 쓰이냐면 화이트 트래쉬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책에 쓰여 있습니다. 화이트 트래쉬는 번역하면 그 백인 쓰레기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하층민 노동자들 계급을 비하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레드넥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레드넥은 뭐냐면 노동자들이 햇빛에 그을리면 백인들은 목이 붉어진다고 해서 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사실은 하층민들이거든요. 힐빌리라는 거는 어떤 하층민이냐 하면은 동부 아팔란티아 산맥의 도메산골에 몰려들었던 노동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책에 주로 나와 있던 얘기들은 제이디 벤스의 할모 할보라고 표현된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그리고 제이디 벤스의 어머니, 그리고 제이디 벤스의 누나, 그리고 제이디 벤스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가족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이디 벤스가 자서전적으로 이 3대에 걸친 가족사를 이야기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미국 동부 몰락한 백인 중산층 가정의 어떤 모습을 가장 잘 대변한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은 힐빌리, 러스트벨트 몰락한 중산층들의 어떤 경전으로 통합니다. 제이디 벤스 3대에 걸친 이 가족사를 세계사적인 경제사의 어떤 변화와 맞물려서 한번 책을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이디 벤스의 할아버지는 1929년생이고요. 제이디 벤스의 엄마는 1961년생입니다. 그리고 제이디 벤스 본인은 1984년생입니다. 그리고 제이디 벤스가 정계에 진출한 것은 2022년입니다. 이 각각의 연도들이 세계사적인 어떤 경제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연도와 맞물리는데요. 일단 할아버지가 태어난 1929년은 세계 대공황이 있었던 해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청년이 되는 1950년대에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제조업이 가장 융성을 했었던 때입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포화해서 좀 자유로웠고 유럽의 경제가 다 망가져 있는 반면 미국의 제조업은 생산시설이 다 온전히 유지될 수가 있었고 유럽을 재건하는 마셜 플랜 시행 과정에서 미국의 제조업들이 반사이익을 크게 누립니다. 제이디 벤스의 할아버지는 그 아팔란티아 산맥 힐빌리, 즉 도메산골 무지랭이 대표적인 켄터키 주에서 출생을 합니다. 만약에 철강 산업이 융성하지 않았더라면 제이디 벤스의 할아버지는 켄터키에서 할아버지의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탄광 노동자로 아마 인생을 마무리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이디 벤스의 할아버지는 철강 산업의 어떤 융성한 틈을 타서 켄터키 고향을 떠나서 그 오하이오주 미들타운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주한 이유는 오하이오 미들타운을 중심으로 그 암코라는 미국의 철강 회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철강 노동자로 취직을 합니다. 암코는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20세기 때 미국의 철강 산업이 가장 융성할 때 리드했던 업체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청년기를 비교적 풍요롭게 보냅니다. 당시에는 마트에 이제 소비자들이 고기와 식료품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설 정도로 미들타운이 이제 경제가 번성했다고 합니다. 1950년대, 60년대를 지나서 1970년대부터는 이제 신자유주의, 특히 1980년대 들어서 그 레이건 정부 때 신자유주의 물결이 가속화되면서 자유무역주의 또는 그 세계화라고 일컬어지는 경제 사조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보다 노동력이 싼 곳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됐다는 의미거든요. 전 세계가 하나의 생산 공장이고 전 세계가 하나의 소비시장이 됐기 때문에 미국 백인 노동자들의 값비싼 노동력을 피해서 철강 회사들이 값싼 중국으로 또는 동남아로 일본으로 공장을 옮기게 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오프쇼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와중에
과정에 암코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 당시에 가와사키 중공업이라고 하는 일본의 기업에 할아버지가 다녔던 암코가 인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게 1989년입니다. 거의 100년 만에 미국을 대표하는 철강회사가 일본 회사에 인수가 돼서 암코 가와사키 철강이라는 회사로 이름을 바꾸거든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무역이 되면서 포드 자동차나 GM 자동차 그리고 크라이슬러 자동차보다 값이 훨씬 싸고 또 내구성도 좋은 고장이 안 나는 혼다 어코드나 도요타 픽업 트럭이 허브를 강타하고 자존심이 센 보수 성향의 미국 동부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가와사키 철강이 암코를 인수한 것은 당시의 경제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고요.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당연히 할아버지도 일자리를 잃습니다. 그 와중에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16살 때 의도치 않게 임신을 이제 시키게 되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같이 살고 또 벤스의 이모가 태어나고 둘째로 1961년도에 이제 그 벤스의 어머니가 태어납니다. 벤스의 어머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화의 물결이 극에 달했던 1980년도에 고등학교를 다녔고요. 아버지가 직장을 잃게 되니까 당연히 집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거고 제이디 벤스 어머니도 혼전 임신을 하게 되면서 고등학교를 중퇴합니다. 제이디 벤스의 책에는 그 제이디 벤스 어머니가 그 전교 2등을 할 정도로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고 만약에 혼전 임신을 하지 않았고 또 아버지가 암코에서 만약에 계속 일을 했었더라면 아이비리그에 진학해서 굉장히 그 유목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어머니는 혼전 임신을 하면서 고등학교를 중퇴하게 되고 생각했던 대로 아이비리그에 진학하지 못하고 간호전문대학을 나와서 간호사로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남 탓을 하면서 결국은 헤로인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자로서의 삶을 제이디 벤스의 어머니는 계속 살아가게 되고요. 마약 중독자의 어머니의 어떤 폭언과 심지어는 폭행까지 당하면서 제이디 벤스는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4년도 세계화의 극한 물결 속에서 제이디 벤스의 어머니는 제이디 벤스를 낳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남자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제이디 벤스를 낳고요. 제이디 벤스에는 이복 누나가 있었는데 그 가장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와중에 1984년도 이듬해인 1985년도는 세계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해인데요. 미국이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무역 적자가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본 자동차, 독일 자동차를 사들이고 소니 워크맨을 사들여 수입품이 늘어나면서 무역 적자가 심해졌고 급기야는 미국의 재무장관이 독일이나 일본 무역 적자가 심했던 세계 5개국 장관을 뉴욕에 있는 프라자 호텔로 불러들여서 강제적으로 환율 조정을 하게 됩니다. 상대국의 화폐 가치를 끌어올려서 미국의 수입을 줄이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때 그 협정을 맺었던 프라자 호텔을 1988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수를 합니다. 사실은 뭐 역사적으로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공교롭게 프라자 호텔을 인수했던 사람이고 이 세계화 물결 속에서 태어난 벤스와 이제 대통령과 부통령 런닝메이트 관계로 만나게 됐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건이고요. 1999년도가 세계 경제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요. 그 유럽에서 유로화가 출범을 합니다. 유로화 출범을 한 1999년도가 벤스가 이제 입학을 했던 해고요. 왜 유로화가 출범을 하게 되냐면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통합 패권을 남겼던 유럽이 독일과 프랑스의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미국으로부터 통합 패권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야심찬 계획의 결과물이 바로 유로의 결성이었고 실행 계획으로 유로의 통합된 통화 유로화를 1999년도에 발족을 합니다. 당시에 세계 물결 속에서 미국의 달러는 무역 적자 때문에 그 신용도는 날로 떨어져 가고 있었고 새로 출범한 유로화의 신용도는 반대로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3년도가 돼서는 유로화의 신용도가 달러화의 신용도를 능가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라크 전쟁이 발발을 하고요. 2003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벤스는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해병대에 자원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이라크 전쟁에 파병을 가게 되는데요. 미국의 한 젊은이가 힐빌리 가정에서 태어나 전쟁의 어떤 참상을 겪게 되는 이 과정, 이런 과정들이 힐빌리의 노래 속에 쭉 담겨져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 과정이 바로 트럼프가 환호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지지 세력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삶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표상이 힐빌리의 노래에 담겨져 있는 제이디 벤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디 벤스가 2003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가진 못했어요. 왜냐면 그게 오하이오 주립대에 합격을 해놓고 해병대에 먼저 가요. 왜냐면 학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디 벤스가 책에서 나중에 언급을 하는데 오히려 아이비리그 학교들은 좋은 학교, 명문 학교들은 부르가정, 유색인종 이런 소수민족들에 대해서 지원책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예일대가 오히려 학비가 더 쌌어요. 제디 벤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당시에는 제디 벤스는 그런 데는 생각조차 못했었고 일단 오하이오 주립대가 자기가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판단을 했고 입학원서를 내고 합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돈이 없어서 먼저 해병대에 간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이라크 파병도 나가고 이제 해병대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힐빌리, 하층민에서 이제 미국 주류사회의 어떤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쓰기까지 해병대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본인이 자평을 해요. 해병대에서 배웠던 어떤 근데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벤스가 전공한 것은 철학과 정치학이었습니다. 이걸로 봐서 사실은 벤스는 정치에 일찌감치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판단으로는. 2003년에서 군대를 갔다 오고 4년인가 갔다 오고 이제 오하이오 주립대를 들어가서 정치학과 철학을 공부한 다음에 예일대 로스쿨에 지원을 하게 돼요. 2011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예일대 로스쿨에 들어가서 이제 생활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법학을 전공을 하거든요. 2011년도에 피터 틸이라는 벤처 투자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이 사실은 제이디 벤스의 인생을 바꿔놨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피터 틸이라는 인물이 예일대 강연을 하면서 법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꼭 법조계에 진출할 필요는 없다.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벤처 투자자로서 또는 벤처 사업가로서 활동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다라고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피터 틸의 강연을 듣고 제이디 벤스는 상당히 큰 자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일대에 들어가서 교수님의 권유로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2013년도에 로스쿨을 졸업하고 제이디 벤스는 처음에는 2, 3년간은 법조계 또는 법률 관련된 일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돌연 1916년도에 샌프란시스코로 이주를 하면서 로스쿨 1학년 때 만났던 피터 틸의 벤처 투자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예일대학교 재학 시절부터 썼던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이 일단 2016년도에 출간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이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나름 유명 인사가 되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피터 틸의 어떤 배우 조력으로 정치 입문을 아마 꿈꿨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공화당 소속의 어떤 정치 활동을 시작하면서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 후보, 당시 후보였겠죠. 2016년 대선 때는 공화당 후보를 맹렬하게 비난했었어요. 공화당 소속이면서도 당시로만 해도 비주류였던 트럼프를 마치 미국의 히틀러라고 비난했습니다. 당시 그 급진적인 트럼프의 정책을 보고 저건 히틀러 같은 사람이라고 비난을 했었고요. 이디어트 바보라고도 했었고 그리고 또 문화적인 헤로인이라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헤로인이라는 표현은 제이디 벤스가 쓸 수 있었던 가장 악의적인 사실은 나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헤로인 중독돼서 자기 인생이 망가질 뻔했다고 느꼈던 사람이 한 인물에게 문화적인 헤로인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얼마나 당시에 벤스가 트럼프에게 적대감 또는 악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는지를 잘 표현해주는 말입니다. 그러면 트럼프도 당시에 공화당 소속이었던 벤스가 그런 발언을 한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돌연 갑자기 2024년에 와서 재선의 런닝메이트로 벤스를 지명합니다. 일단은 피터 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피터 틸도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철학과 법학을 전공한 인물입니다. 벤스와 똑같은 공부들을 했었고요. 처음에 법조계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성에 안 차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가서 벤처 투자사를 설립하고 벤처 스타트업 사업도 하고 이제 벤처 투자를 시작한 인물이고 가장 유명한 거는 일론 머스크와 함께 페이팔을 창업하고 성공시키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제 유명 인사가 됐던 인물입니다. 피터 틸은 일단 스탠포드 대학에 다닐 때부터 굉장히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자유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쉽게 얘기해서 진보 쪽에서 얘기하는 어떤 평등주의, 그리고 다양성주의, 그리고 정치적 올바름, PC라고 우리가 하는 이런 것과는 반대쪽에 있는 거죠. 피터 틸은 그런 정치적 올바름을 이빠름주의라고 비난하면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극우처럼 활동을 합니다. 당시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좌파 성향의 주장을 하는 학교 매체를 공격하기 위해서 보수 성향의 매체를 만들기도 했었던 인물이거든요. 이 인물이 주장하는 어떤 그 정치적인 성향과 트럼프의 정치적 성향이 상당히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피터 틸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이었고요. 피터 틸은 그 벤처 투자자로서 한 인물의 어떤 미래 가치를 잘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예일 대학교에서 만났던 벤스의 어떤 미래 가치를 꿰뚫어 보고 그를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제이디 벤스는 피터 틸의 눈에는 힐빌리를 대표하는 어떤 표상으로서의 정치적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았던 정치적 자산이고 또 피터 틸의 눈에는 아마도 제이디 벤스가 상당히 정치적 야망이 강한 집요한 인물로 보였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언급은 없지만 그 제이디 벤스의 어떤 행적이나 피터 틸의 활약을 봐서는 제이디 벤스가 상당히 집요하고 철저한 어떤 기획을 가지고 정치 쪽에 입문했던 인물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 직원으로 들어온 제이디 벤스가 2017년도에 고향인 오하이오주로 돌아가서 오하이오 리뉴얼이라는 자선 정치단체를 만듭니다. 이때 피터 틸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제이디 벤스가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책도 유명해지고 또 오하이오주에서 어떤 그 정치적인 입지를 포석을 깐 제이디 벤스가 2018년도에 중간 선거에서 일단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일주일 만에 정치적인 도전을 사실 철회를 했었고 또 그때부터 2019년도에 본인의 벤처 캐피탈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이때 그 시드머니를 피터 틸이 지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2022년도에 중간 선거에서 다시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으로 출마를 해서 상원의원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 피터 틸의 활약과 트럼프의 지원이 눈에 띄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6년도 트럼프의 대선 때 트럼프를 그렇게 맹비난하고 욕했던 벤스가 2022년도에 트럼프의 지원으로 공천을 받게 되고 상원의원이 됩니다. 사실 트럼프의 캐릭터나 그 벤스의 어떤 성향 그리고 그동안의 어떤 발자취로 봐서는 불가능했던 일인데요. 이걸 가능케 한 인물이 바로 피터 틸입니다. 피터 틸이 마러라고 그 리조트에서 쉬고 있었던 트럼프를 찾아가게 되고요. 그때 벤스를 데리고 가서 사실상 무릎을 꿇게 됩니다. 벤스의 어떤 말과 행동들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트럼프에게 공천을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트럼프도 이때부터 이제 피터 틸의 전략적인 가치를 판단을 했을 겁니다. 피터 틸은 페이팔 창업해서 성공시킨 이후에 페이팔 마피아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성공한 유니콘 기업들의 대부분이 피터 틸과 연관된 페이팔 마피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등 그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고 하는 업체들 빼면 대부분의 유니콘들은 다 페이팔 마피아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페이팔 공동 창업했던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트럼프의 눈에 피터 틸은 막강한 돈줄입니다. 그래서 공화당과 사실은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의 연관관계가 크진 않은데 아까 스탠포드 대학교에 다닐 때부터 피터 틸의 성향은 자유주의자였고 공화당 지지자였습니다. 피터 틸과 트럼프의 어떤 성향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 두 인물이 사실은 서로 교류를 활발히 하면서 벤스 같은 인물을 발탁하고 그가 또 트럼프의 어떤 공약들, 그러니까 러스트벨트, 몰락한 하층민들의 어떤 지지를 끌어들이는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점도 물론 트럼프가 벤스를 지목한 이유겠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피터 틸의 입김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2024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트럼프가 연설을 합니다. 근데 이 연설을 보면 결정적으로 트럼프는 2024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와가지고 비트코인 팔지 마라, 내가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주목할 만한 발언이 뭐냐면요. 트럼프가 그걸 의식하고 얘기했는지 아니면 그냥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과 일치하는지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을 미국이 주도하지 않으면 중국이 보유하게 될 거다. 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그걸 주도하게 될 거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보유거든요. 홀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의 유대 금융 세력들이 화폐 패권을 가지고 이익을 누렸던 거는 발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러의 발행, 이슈잉을 통해서 이익을 누린 건데 비트코이너들 또는 이제 암호화폐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패권을 잡으려면 비트코인은 어차피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슈라는 권한을 가지고는 더 이상 패권을 잡거나 이익을 취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유대 금융 세력이 또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어떤 세력이 비트코인으로 패권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남보다 많은 양을 보유하는 거거든요.
홀딩하는 겁니다. 그 홀딩을 하고 발행으로 얻었던 이익을 비트코인의 홀딩으로 이제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막대한 시세 차익이 필요해요. 예전에는 달러를 발행해서 6% 정도의 수수료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익을 얻었던 금융 세력이 만약에 비트코인으로 똑같은 이익을 얻으려면 보유를 하고 시세를 급격하게 끌어올려서 그 시세 차익으로 이익을 얻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패권은 홀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트럼프가 우리가 보유하지 않으면 중국이 보유할 거고 발행할 거고 패권을 가지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만 언급했지만 사실 트럼프의 속내는 그 유대 금융 세력이 보유할 거고 또 다시 패권을 가져가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글로벌리스트, 세계화주의자, 유대 금융 세력들과 맞서서 그 미국의 졸락한 중산층들을 다시 부활시키려면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홀딩해야 되고 팔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21만 개, 약 1% 정도의 비트코인을 미국은 계속 비축할 거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비트코인을 인식하고 이제 정확하게 비트코인의 어떤 패권을 잡을 수 있는 구도를 간파한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뒤에 가정교사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가정교사 또는 가교 역할을 한 게 피터 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터 틸은 천재거든요. 그 스탠퍼드 문과생 천재입니다. 근데 IT로 성공한 천재예요. 이 사람은 인문학과 IT 기술을 모두 다 꿰뚫고 있는 천재입니다. 일론 머스크하고 마찬가지예요. 일단 피터 틸이 1999년도에 강연한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1999년도는 IMF 직후고 금융위기가 나기 전입니다. 금융위기가 나기 전이라는 얘기는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인데 이때 피터 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의 경제는 법정화폐에서 탈중앙화된 화폐로 이제 이전할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세상 사람들이 인터넷을 3억 명 정도가 쓰고 또 그 3억 명 정도가 쓰는 인터넷 때문에 핸드폰이 어떤 인터넷의 플랫폼이 되고 핸드폰이 보급되면 전 세계 10억 인구가 이제 그 인터넷 플랫폼을 가지게 될 거라고 했고요. 이 10억 명의 인구가 쓰는 인터넷 플랫폼, 핸드폰 때문에 탈중앙화된 화폐가 통용될 거라고 봤습니다. 근데 당시에 피터 틸이 얘기했던 탈중앙화된 화폐는 달러나 어떤 위안화 또는 엔화 같은 법정 화폐가 아니라 그 스스로 가치를 갖는 화폐라고 일단 얘기를 했어요. 당시는 물론 암호화폐 어떤 개념이 확실하게 자리매김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그가 얘기한 게 암호화폐 같은 건데 당시에 피터 틸이 얘기했던 거는 S&P 500 같은 그 주가지수였습니다. 주가지수는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쪼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유통이 가능하고 이거를 인터넷으로 유통시켜서 주가지수 자체가 그 가치를 저장하고 또 교환을 하게 하는 화폐로서 작동할 거라고 봤어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하고 사실 그가 당시에 얘기했던 탈중앙화된 화폐는 사실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서 통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화폐로서 화폐 자체의 어떤 교환 매체도 되고요. 가치를 저장하는 유용한 수단이 됩니다. 당시 그는 벌써 비트코인이 탄생하기 10년 전부터 사실은 암호화폐의 어떤 개념과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피터 틸이 최근에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기가 근 10년 내에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늦게 깨닫고 또 더 적게 투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의 지금 맥시멀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피터 틸이 정확하게 유대인이라고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피터 틸이 비트코인의 적들이라고 언급한 세 사람의 금융 세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워렌 버핏이고요. 워렌 버핏 다음에는 잭 다이먼, 이름이 정확히 생각 안 나요. 다이먼 제이프 모건 회장, 그리고 그 블락록 회장 레리 핑크를 그 비트코인의 3대 적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비난하고 있는 워렌 버핏한테는 사이코패스라고까지 언급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의 금융권은 전통적인 금융산업을 쥐고 있었던 그 유대 금융 세력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금융 패권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필요하고 그래서 IT 천재들이 금융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를 개발한 것들도 유대 IT 천재들이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IT 천재들과 그리고 로스차일드를 중심으로 그동안 패권을 쥐고 있었던 금융 세력들 간의 화폐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IT 세력 그리고 미국 동부 월가를 중심으로 한 유대 금융 세력 간에 어쩌면 비트코인을 둘러싼 전쟁이 앞으로의 화폐 전쟁이 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트럼프를 지목했고 그리고 트럼프에 접근하는 어프로치의 방법으로 제이디 벤스를 발굴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터 틸은 굉장히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실은 제이디 벤스를 후원했다고 봐요. 2011년도에 만나서 지금 거의 13년 정도에 이르는 2년 동안에 그 제이디 벤스를 힐빌리에서
벤처 투자자로 상원의원에서 이제 부통령 후보로 미래에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아마 성장을 시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트럼프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전략적 자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긴 하지만 사실은 공화당 내에서는 비주류였고 지금도 완벽하게 주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는 아직까지도 본인이 완벽한 공화당 내 주류 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트럼피즘을 장기화해서 본인이 주류 세력으로 자리매김해야 되거든요. 그 수단이 저는 제이디 벤스라고 봅니다. 제이디 벤스는 힐빌리의 표상으로서 또는 트럼피즘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차기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밀 거고 그 뒤에 돈줄 역할을 하는 거는 피터 티를 중심으로 한 페이팔 마피아들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그동안에 실리콘밸리와 그 민주당 간의 어떤 커플링 관계가 깨지고 실리콘밸리와 공화당 간의 커플링 관계 그리고 이것이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한 어떤 관계가 지속되고 그럼 제이디 벤스가 차기 48대 대통령, 49대 대통령을 한다면 트럼피즘이 12년 동안 지속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12년 동안에 그 트럼프는 공화당의 주류 세력으로 이제 평생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전략은 사실은 이런 전략이고 이 뒤에서 그 매그니피선트 세븐에 대항해서 IT 구루가 되고자 하는 벤처 캐피탈들의 어떤 마피아 모임 이것이 피터 틸이 주도하는 세력이고 그 피터 틸의 입장에서는 공화당이 매그니피선트 세븐에 대한 어떤 규제안을 만드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이미 매그니피선트 세븐이 장악하고 있는 이 실리콘밸리에서는 그 벤처 투자자들이 들어설 땅이 크지 않아요. 근데 공화당 트럼프가 이 매그니피선트 세븐을 규제하게 되면 새로운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투자하고 이익을 보는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의 어떤 활동력이 넓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사실 실리콘밸리의 매그니피선트 세븐에게는 상당히 안 좋은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